안녕하세요. 고막여친입니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22번째 시간이고요. 세이노가 독자들에게 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 있는 글들 중 일부분을 오늘 읽어드릴 겁니다. 독자들에게서 온 메일과 그리고 독자들과 문답식으로 나눈 이야기들을 이 글에 실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낭독해 드리기가 여의치 않아서 혹시 책을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PDF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이노의 가르침 22번째 함께 들어보실까요? 나는 도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2007년 2월 8일. 한 달 전쯤 정말 오래간만에 이곳을 와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회원의 숫자였고 다른 하나는 일부 독자들이 돈을 모아 제작하였다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와, 글 올리라고 은근히 압박하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정말 바쁩니다. 개인적인 꿈을 실행하는 것과 몇 가지 프로젝트 진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외 공부가 끔찍했던 나의 국민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사다 준 책이라고는 오로지 3권뿐이었다. 한 권은 백범 김구였는데 어떤 높은 뜻을 심어주기 위함은 결코 아니었다. 김구 선생이 나와 봉간이 같은 안동 김씨라는 점만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족보 같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때문에 내게는 내가 어디 김씨라는 사실이 내 손톱에 낀 때만도 못한 하찮은 것이었다. 게다가 나는 단 한 번도 김구 선생 같은 애국자가 되려고 한 적이 없다. 10대 후반부터 나는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들었다. 그 와중에 무슨 국가와 민족 혹은 조상을 생각했겠는가. 다른 두 권은 에디슨 정기와 로빈슨 크루소였다. 에디슨 정기는 기술자가 되라는 뜻에서 사다 준 것 같다. 실제로 나는 에디슨 흉내를 내면서 장난이 극심하였고 그 덕에 전기전자 기계에 대해 정식으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보통 수준을 넘는 지식을 점차 갖게 된다. 로빈슨 크루소를 가져다 준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어 루소의 최대 역작이라고 하는 에밀을 순전히 그 책의 유명세 때문에 억지로 읽었을 때 나는 에밀에게 허용된 유일한 책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임을 알고는 기분이 묘해졌다. 하지만 책이라고 의학 서적만 갖고 있던 아버지가 루소의 흉내를 낸 것 같지는 않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무인도에서의 이야기를 내게 준 이유는 홀로서기를 배우라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생존 기법을 배우라는 것이었을까? 혹시 무인도에서도 인간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무언가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무인도에 있더라도 전쟁 난민이 되더라도 500년 전에 태어났더라도 나를 인간으로 지탱시켜 줄 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가난한 곳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한 곳에도 처할 줄 안다고 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인간으로서 존재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 당신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인도에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최소한 나무 토막을 비벼 불을 피우는 기술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도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여 뜨겁게 타오르게 할 불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외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당신의 영혼을 유지시켜주는 산소호흡기 같은 불꽃 말이다. 자, 지금 당신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있다고 가정하자. 조금 후에는 구명보트로 옮겨 타야 하고 무인도로 가서 평생을 홀로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솔직하게 생각해보라. 그 가운데 당신이 갖고 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학식인가? 일인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가? 만일 당신이 그런 것들을 영혼 속에 담고 구명보트에 올라탄다면 내 생각에 당신은 무인도에 혼자 도착하면 그대로 자살하여야 할 사람이 된다. 무인도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인도에 표류할 가능성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인간은 평생을 무인도에서 고독하게 보내는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섬에 갇혀 사는 존재이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했다. 당신이나 나나 지구에 홀로 던져진 외로운 존재이다.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불꽃의 참 의미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절대 고독의 상태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검증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의미가 없으며 남을 위한 봉사니 사랑이니 하는 것들도 무인도에서 혼자가 된 처지에서는 무의미하다. 무슨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건 고향이 어디건 어느 학교를 나왔건 나이가 몇 살이건 재산이 많건 적건 이력서가 아무리 화려하건 간에 다 하찮은 것들이다. 그런데도 그것들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다고? 웃기지 마라. 나는 내 인생 자체의 중요성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다. 돈은 내 인생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었고 수없이 넘어지면서 그저 게임의 방법을 체득하여 획득하였을 뿐이며 그 비결은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데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 한 토막. 어느 나룻배에 학자가 탔다. 학자가 물었다. 사공양만 혹시 학문에 대해서 아시는가? 뱃사공은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학자는 그렇다면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것일세 라고 뽐내며 말하였다. 얼마 후 사공이 물었다. 손님, 혹시 수영할 줄 아시나요? 모르는데 왜 묻나? 그렇다면 인생 종치게 생겼군요. 배에 구멍이 나서 배가 가라앉고 있거든요. 영혼을 타오르게 할 불꽃이 없다면 침몰하는 배에서 수영하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무엇을 갖고 있건 간에 침몰하고 만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잘 안다. 하지만 자신이 열심히 살지 않고 있다는 것도 다 잘 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열심히 살게 되지는 않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불꽃이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한때는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이 나의 목숨이었다. 그러다가 존재의 이유를 도전 그 자체에 두기 시작하였다. 나는 도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로빈슨 크루소 역시 28년간을 무인도에서 살면서 폭풍과 지진, 질병, 고독 등의 공격을 받지만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는다. 계속 도전하고 노력한다. 나는 그것을 이왕 사는 것, 내가 팔목에서 흘린 피보다 진하게 살아보자 하고 다짐하였을 뿐이다. 도전 정신이 내게는 나의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불꽃이었다.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지나고 보니 내가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당신은 도전하기가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겁난다고. 나도 그랬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고 해서 내가 도전이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니다. 2007년 2월 현재 나는 80억 원 이상이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각각 투자되는 2개의 프로젝트와 나 혼자 4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는 프로젝트를 순전히 나 혼자만의 책임으로 수행 중이다. 이미 1월에 35억 이상이 사용되었다. 세세한 지침까지도 여전히 내가 주어야 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핵심적인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도 전혀 없다. 한편으로는 두렵다. 과연 잘 될까? 내가 잘 못하면 200억 원 이상이 묶여버린다.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일까? 기도하는 것일까? 나는 할 수 있어. Yes, I can do it. 이라고 외치는 자기 격려
혹은 자기 최면일까? 아니면 점집에서 운수를 살펴보고 조언을 듣는 것일까? 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 내가 하는 유일한 것은 관련 지식들을 계속 찾아가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규들을 계속 파고들고 등등인데 요즘은 새벽까지 그렇게 하곤 했다.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령 일이 중간에 잘못되어도 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빠른 시일에 찾아낼 것이다. 그 프로젝트들은 모두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재벌들을 조사하는 국세청 사국조사를 받았다. 사국에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지방세법 위반, 부가세법 위반으로 통보하였으나 나는 모두 부인하였고 1개의 형사소송과 3개의 행정소송을 직접 진행하면서 2, 3년을 바쁘게 보냈다. 결론, 내가 모두 이겼다. 당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할 자신이 있지만 여전히 도전하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1997년 영국의 한 남자가 열기구로 18일간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리고는 열기구 출발 장소에 세계 각국의 신문 기자들을 초대하였고 위풍당당하게 하늘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륙한 지 하루도 안 되어 그는 다시 땅으로 돌아왔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조금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제시도 한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브랜슨이며 버진그룹 회장이다. 그가 제시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도전 정신은 그 사람의 것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두렵다고? 미식 축구 영화 리플레이스먼트에서 명 선수들이 연봉 협상 문제로 인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졸지에 뛰게 된 삼류 대체 선수들에게 감독은 이런 말을 한다. 진정한 남자는 공포를 인정한다. 너희에게는 내일이 없다. 오직 현실이라는 냉혹한 기회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무기다. 현실에 대한 당신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몇 번을 넘어져도 좋다는 자세를 가져라. 말쑥한 무릎보다는 상처투성이에 꿰맨 자국도 몇 개 있는 무릎을 부러워하며 당신 앞에 던져진 현실의 삶에 도전하라.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물론 도전하는 것 자체를 성격상 혹은 인생 철학상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피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도전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이 있다.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지는 말아라.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당신에게 꼭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물을 것이니까 말이다. 그나저나 당신 영혼의 불꽃은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많다고 믿는 사람이며 도전도 주제 파악을 하면서 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몬스터에서 주인공은 13살 때부터 창녀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남자들을 살해하였다. 어느 날 그녀는 번듯한 직업을 갖고자 법률사무소에 비서로 취직을 하고자 면접을 보지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므로 모욕만 당한다. 이런 식의 무모한 시도를 도전으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조루증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독자들이 어떤 일을 불과 몇 개월 해보다가 저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러저러해서 그만두려고 한다고,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미 해온 사람들을 보니 미래가 안 보여서 그만두려고 한다고. 물론 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일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경우도 있지만 개뿔도 내세울 게 없다면 아무 일이나 하라고 하지 않던가요? 노르웨이에서 라면 왕이 된 사람은 주방에서 감자 하나 깎는 것도 머리를 짜내어 했다는데 아마도 그런 독자들은 감자 깎는 것에서는 미래가 안 보여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자들에게
탄탄대로로 미래가 열려있는 일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가 뭐라고 했던가요?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계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더더욱 한심한 태도는 불과 몇 개월 일해보고는 자기가 이미 그 분야에 완전 통달하였으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독립하려고 한다는 메일들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자신의 사업 계획을 제게 설명하면서 조언까지 구합니다. 겨우 몇 개월 해보고 말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로 아는 이런 조루증 환자들의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뜯어 고칠 수 있을지. 세상은 그런 조루증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미안하다. 2008년 10월 11일. 미안하다. 바쁘다 보니까 이곳에 글을 올리기커녕 책 한 권도 제대로 못 읽는다. 요즘에 경제 상황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메일들을 요즘 무더기로 받았다. 작년 말부터 금년 봄에 내게 메일을 보내서 답장을 받은 독자들 중 몇몇은 금년 9월경이 부동산 경매에 들어갈 찬스가 될 것이므로 준비해두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정말 그렇다. 나는 단 한 번도 빚을 내서 투자하라는 말을 한 적 없으며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대출을 절대 무리하게 받지 말라고 했다. 내게 펀드 투자나 주식 투자에 대해 물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아무런 답변을 못 들었을 것이나 몇몇 독자들은 나에게서 미련하게 계속 현금을 모아라. 기껏해야 저축은행들의 분산에 놓아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어느 약사는 몇 억을 종잣돈으로 만들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말도 내게 들었을 것이다. 그 독자들과 종잣돈을 5천만 원이라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제 권한다. 경매 시장을 직접 기웃거려라. 감정가의 60%도 안 되는 맛있어 보이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런 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가짜 유치권과 같이 거짓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노려라. 대법원 홈페이지가 오죽 잘 되어 있는가. 모르는 동네는 절대 가지 마라. 나는 약 2주 전이었나? 주식시장이 패닉이었을 때 주식시장에 들어갔다가 며칠 후 약간 챙기고 빠져나왔다. 오늘 패닉 상태의 주식시장을 보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분위기가 반전되어 나와버렸다. 이 모든 투자금은 여유 자금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클 뿐이다. 그저 참고만 하라고 말한다. 삼성전자가 내 관심사고 포스코는 아니다. 환율 변동 대비 파생상품, ELS 등등 궁극적으로 모든 파생상품의 목적은 그 상품을 만든 자들과 그 상품을 파는 자들이 이득을 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난 도대체가 그런 상품들을 믿지 않아 왔다. 어제 나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의 절반을 팔았다. 40% 정도 남았으니 충분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환율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달러 사두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다. 어떤 투자를 했는데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런 경우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정말 없다.